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업무 보고에서 가짜 뉴스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기술과 AI를 첫 보고 주제로 정한 청와대는 과학기술로 경제의 활력과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사흘 뒤에 귀국합니다. 독자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 대출을 전면 금하합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 한 번에 연장할 수 있지만 대출금을 늘릴 수는 없어서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내 화재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여전히 미설치인 집이 많습니다. 그나마도 유통되는 화재 경보기에는 엉터리 중국산 제품이 섞여 있었습니다. 외교안보 국제연구기관의 연구원 모집 지원서에서 북한 해커 소행으로 보이는 악성 코드가 발견됐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시작 18개월 만에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고 미국은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기로 한 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곧바로 2차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새해 첫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첫 일성은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자였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업무 보고에서 미디어와 채널이 늘어나면서 정보의 양도 늘고 있다며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 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튜브 등을 통한 왜곡된 정보 유통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미디어 산업이 우리의 성장 동력이라며 한류 콘텐츠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된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시한 문 대통령은 배석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업무 보고에 대한 마무리를 당부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청와대는 예년보다 현장 업무 보고를 확대해 국민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보고를 과학기술부에서 받은 건 미래 먹거리를 과학기술과 AI에서 찾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러려면 규제 완화는 물론 정부의 지원도 확실해져야겠죠. 민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입구에 재활용 쓰레기를 넣으면 AI가 분석해 값을 매기는 스마트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를 가치 있게 재활용한다는 컨셉이 인정받으며 1년 만에 매출이 3배 늘어나는 등 사업이 궤도에 올랐지만 처음엔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예상보다 이제 빠르게 자금의 부족과 어려움을 느끼는 시기가 있었죠. 확실한 변화라는 주제 아래 새해 첫 업무 보고의 주제를 AI로 선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AI 기업 육성이었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과학기술부는 AI 전용 펀드 조성과 지능형 반도체 개발 지원 등을 통해 AI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AI 1등 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AI 전용 펀드 조성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도 지원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시장을 선도하려면 규제를 없애고 인재를 키우는데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패스트트랙 전국도 끝났겠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4월 총선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촛불혁명 완수를 강조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청관리위원장에 김형호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자청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총선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과거로 후퇴했느냐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미래로 전진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선거입니다. 이 대표는 전략공천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말을 아꼈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해선 밀봉을 해 금고에 보관돼 있어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만 공천 물갈이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천관리위원장을 전격 발표하고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형호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습니다. 혁신적이고 또 개혁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제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한국당 연찬회에 참석해 공천 물갈이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선지 황지 춤 꿈이 있는 사람이여 죽을 길을 택하십시오. 김 위원장은 내일 황교안 대표를 예방하는 등 구체적인 공천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미국에 있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번 주 일요일에 귀국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하고 출국한 뒤 1년 4개월 만인데요. 프랑스는 국회의원 한 명 없던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한 걸 보면 독자 신당 창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전정희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정계의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는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같은 해 9월 유학길에 오른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안 전 대표는 별도 공식 행사 없이 인천공항에서 조용히 귀국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안 전 대표께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분들과 돌아오셔서 상의하겠다.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나서 상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안 전 대표는 정계 복귀에 맞춰 22일 출간하는 저서의 전문도 공개해 자신은 바이러스를 잡는 팔자인 것 같다며 지금은 낡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거대 정당의 희망을 접은 프랑스 국민들은 실용적 중도 정당을 선택했다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안 전 대표가 귀국 후 현재 추진 중인 보수 대통합 논의에 참여하기보다는 독자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친정인 바른미래당 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손학규 대표의 거취 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야권의 중도 보수 통합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당초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현직 장관급 인사들이 좀 출마해 주었으면 했지만 사실 장관급은 별로 없고 청와대 비서관급들이 70명이나 나왔습니다. 청와대 출신만 북적북적거리게 된 겁니다.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 사퇴 시한이 끝나면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공직자 출신 출마자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 전 총리를 필두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일찌감치 당으로 복귀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용진 전 기재부 차관과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님을 모시고 보좌하면서 정치하고 행정을 배웠습니다. 이제 광주 시민의 큰 일꾼이 되어 민주당에서 총선에 차출하려 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강경화 외교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은 내각에 남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인사 수십여 명도 대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공모 단계에서 청와대 이력 표기를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40%가 후보자 경쟁력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후보자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일부 청와대 인사들은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당내 경선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한편 정부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전면 금했습니다. 아이 교육을 위해 자기 집을 두고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전세를 사는 맹모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세 대출이 어려워지니 월세나 반전세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엄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9억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지만 지난 연말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동네에서 전세살이를 시작한 김모 씨. 당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가능했습니다. 아이 자라면서 학교 때문에 학교 근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오는 20일부터는 9억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미 전세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전셋집을 옮기거나 전세 대출금을 더 늘리는 건 안 됩니다. 단 갑작스런 시행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석 달까지 유예를 뒀습니다. 즉 4월 20일까지 9억 이상 15억 이하 주택 보유자가 전셋집을 옮기는 경우 증액만 하지 않으면 전세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오는 20일 이후 전세 대출을 받은 뒤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금이 즉시 회수됩니다. 이 경우 3년간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2.16 대책 이후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수요자의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세가 결국에는 증액의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 전세보증 대출이 제한하고 맞물리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주가 좀 어려워지는. 특히 전세대출 증액이 어렵게 되면서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4.15 총선이 딱 90일 남은 오늘부터 선거법상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선거철마다 여기저기에서 열리는 출판 기념회. 이게 오늘부터 금지입니다. 후보자들이 얼굴을 알리고 책감 명목으로 후원을 받는 등 출판 기념회가 사실상 선거운동이 될 수 있거든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집회에 참석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내가 이런 일을 했다며 홍보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 SNS, 문자 메시지를 통하는 건 되죠. 또 후보자가 출연하는 광고는 물론 본인 이름으로 광고를 내는 것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총선 대첩에 막이 오른 건데 이번 총선엔 다른 선거철에는 없던 좀 특이한 대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3명이 몽땅 다 선거판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다 장밋빛은 아닙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던 청와대 대변인 3명이 이번 총선에서 모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대변인에 임명한 것으로 여러분의 말진으로서 이진으로서 취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 그리고 성과를 소상히 전달해서 청와대 대변인은 높은 인지도가 강점인 만큼 과거 정권에서도 여당에서는 항상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는 등 인지도만큼 그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4명 모두가 19대와 20대 총선에서 한 번 이상 도전했는데 19대 때 김희정 전 대변인만 당선됐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4명 중 2명이 20대 총선에 나섰지만 민경욱 전 대변인만 살아남았습니다. 대통령 마치 친지부대를 만드는 것이 국회에 들어가서 정당의 역할로 생각한다면 정당이 여전히 청와대에 예속될 수밖에 없지. 과연 이번에는 몇 명의 대변인 출신이 국회에 입성할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법무부가 지난 월요일 전격 발표했던 직제 개편안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찬성하지만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전담 수사부서의 존치는 필요하다며 조목조목 반박을 한 건데 사실 이 안은 이성윤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기 전에 법무부 때 만들어 놓고 온 거죠. 그런데 여기에 다 반대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대검찰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진 기자, 그러니까 검찰 의견은 정리가 된 거네요. 네, 검찰은 저녁 6시쯤 법무부에 취합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형사부, 공판부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이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담았다. 이 큰 틀에서는 기존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 개편안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일가 등 진행 중인 수사의 연속성을 흔드는 이 수사팀 축소나 폐지 등은 반대한다는 의미가 읽힙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일선 부장검사들은 직제 개편안에 대해 전부 반대 의견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 재임 중에 만든 직제 개편안에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소위 반기를 드는 모습이 된 겁니다. 대검 관계자는 각급 검찰청에서 올라온 의견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합해 법무부에 전달하는 형식의 의견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무부가 직제 개편안과 함께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 절차에도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주요 과장, 대검의 감찰 1, 2과장,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방수부장 등 수십 곳 이상인데 오늘까지 공모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 법무부가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직제 개편안을 상정하고 이 중간간부급 인사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속도를 내는 건 법무부뿐만이 아니죠. 검찰이 오늘 경찰청을 세 번째 압수수색했어요.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오후 약 3시쯤까지 경찰청을 압수수색해 이 공문 발송 시스템, 이메일, 경찰 메신저 등을 확보하고 지금 분석에 들어갔는데요. 울산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서 본청 경찰관과 청와대 파견 경찰 출신 직원 간에 기밀 내용을 주고받는 정황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청와대 하명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는데 황 전 청장이 총선 준비로 오늘 출석은 하지 않고 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 청장은 자신의 SNS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일이 없다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 당당하게 출석해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추미애 발 두 번째 인사폭풍이 불기 전까지 이 수사팀이 최대한 수사 진도를 빼놓겠다는 분위기가 읽혀지면서 이번 주말이 이 수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검찰이 어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보석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건데 재판부는 전에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정 교수의 보석 검토를 언급한 적이 있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3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용인학과 사건에서 신규약 판매 수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지난 8일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석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법원에 보석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보석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모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김 씨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택 내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고 먼저 정 교수의 보석 검토를 언급한 점을 미뤄볼 때 보석 허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의견을 제출한 만큼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재판 날짜는 미정입니다. 게다가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도 다음 달 초에 있을 법원 인사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커 판단 시점은 더욱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 안에서 발생한 불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택 화재 사망 사고의 절반가량이 65세 이상 노인일 정도로 이들에겐 화재가 무섭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문 안쪽이 불길에 그을려 떨어져 나갔고 마당에는 그을음이 가득합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30분 만에 잡혔지만 집 안에 있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화재 현장 10m 남짓 근처에는 이렇게 소화기가 비치돼 있었지만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불길로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성은 치매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화재 당시 부인이 집 밖에 있어 화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저씨가 거동이 참 안 좋았어요. 아줌마가 계속 모시고 다니고. 며칠 전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80대 여성이 집에 난 불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화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화재 사망자 절반 이상이 주거형 건물에서 숨졌고 그 가운데 65살 이상 노인이 42.6%를 차지했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점, 이제 고령적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지 이런 부분들도 상관인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소방당국은 화재 경보기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화재 통계를 분석해 예방책을 세우는 등 노인 화재 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모든 주택은 화재 경보기 설치가 의무라는 거 아십니까? 경보 의무로 대피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으니만큼 설치를 해야 하는데 하지만 아는 이도 많지 않고 그러니 당연히 설치를 안 한 집이 대다수입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에서 희뿌연 연기가 치솟고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집안에서는 80대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5년간 주택 화재로 숨진 사람은 940여 명. 화재 경보기만 설치돼 있었어도 화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주택 안에서 불이 났을 때 이 화재 경보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시뻘건 불길 속 검은 연기가 경보기에 닿자 10초 만에 경보음이 사방에 울려 퍼집니다. 경보음 소리는 90데시벨 이상. 지하철 소음보다도 커 잠이 들어도 화재를 빨리 인지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시간은 5분입니다. 경보음을 크게 울림으로써 실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확인하고 화재 경보기는 3년 전 모든 주택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전국의 초중학생이 거주하는 일반 주택 가운데 화재 경보기가 설치된 곳은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화재 경보기 설치가 생소하기도 하고요. 다뤄두고만 안 다뤄두고만인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중에서 10,000원 정도면 화재 경보기를 살 수 있지만 설치를 안 해도 처벌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 규정 신설을 포함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그런데 이 화재 경보기를 설치했는데 울려야 할 때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겠죠. 중국산 엉터리 화재 경보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기 성분이 담긴 스프레이를 화재 경보기에 뿌리자 정상적인 제품에서는 경보음이 울립니다. 하지만 다른 제품은 30초가 넘도록 스프레이를 뿌려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엉터리 화재 경보기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제품은 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화재 감지기입니다. 승인을 받은 제품에는 이렇게 KC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중국산 화재 경보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했습니다. 성능이 확인 안 된 화재 경보기 2,000개를 수입해 1,600여 개를 시중에 유통했습니다. 미승인 제품의 경우 정상적인 작동 성능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제품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 판매 매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수입 단계에서부터 화재 경보기 형식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가 246명이나 됩니다. 수치가 준 거라고는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무단횡단,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 사고가 나는 등 보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호를 어긴 자동차가 교차로를 지나가려 합니다. 그 순간 빨간불의 길을 건너던 남성이 달려오고 그대로 자동차와 부딪힙니다.
어두운 도로에서 달리던 차 앞으로 갑자기 사람이 나오고 차는 멈추지 못합니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다가 경찰에 구조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5월 교통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신호를 지키지 않았는데 빠른 속도로 충돌해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3만 9천여 건의 교통사고가 났고 2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70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적었지만 보행자 사망사고 비중은 여전히 높습니다. 전체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고가 58% 정도였는데 무단횡단 등 보행자 부주의 사고가 대다수였습니다. 골목길에서 특히 차가 안 오는 줄 알고 그냥 막 뛰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 때문에 할 때가 있어요, 서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에 비해 30% 정도 늘었는데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사망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무단 횡단을 하게 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야간 시간대는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은 보행자분들이 차량 운전자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순간의 방심이 목숨을 앗아가는 교통사고. 보행자는 교통법규 준수, 운전자는 방어 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병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걸까요? 이번에는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회가 폭언 논란에 휩싸인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는 유희석 의료원장의 욕설 파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했습니다. 언어폭력은 사건의 동기나 그 이면의 갈등과 상관없이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유 원장이 후배 교수에게 폭언을 해 병원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국종 교수에게 사과하고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희석 의료원장의 본래 임기는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모델이라는 거예요. 센터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컨센서스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맨 처음에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죠. 교수의 성명서 발표에도 아주대병원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국종 교수 측의 주장에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는 대응 방침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이 교수는 해군 해상훈련 파견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돼 있어 아직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파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다음 주쯤 아주대병원 측이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휴대전화 해킹으로 사생활 대화 내용이 유출돼 곤혹을 치르고 있는 배우 주진모 씨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 씨 측은 피해 여성들에게 사죄하며 오늘 이 해커들을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유포 내용이 설사 진짜라고 해도 명예훼손이 되거든요. 박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주진모 씨는 지난 10일 불특정 해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당해 수년 전 나눈 문자 메시지 대화 등의 사생활 정보를 유출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여성들을 성적 도구로 취급한 의혹이 다수 제기됐는데 주 씨는 본인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입장입니다. 해킹 피해 연예인이 추가로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고 주 씨 측은 오늘 형사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주 씨 측 변호인은 해커들을 범죄 집단이라 칭하며 이들이 주 씨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다수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유포했고 문자 메시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최초 유포자, 이를 재가공해 배포한 자 등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실을 적시를 해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 씨도 직접 입장문을 내고 저를 아껴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 대화에 언급된 여성분들께도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불법 촬영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제2의 정준영 게이트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면서 당분간 주 씨의 성추문 의혹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북한 관련 국제기관 연구원 연구 모집 문서에서 해킹이 시도됐습니다. 정보기관보다 보안이 취약한 산하기관이나 연구기관을 공격해 정보 기밀을 노리는 스피어 피싱인 건데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배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외교통일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원 모집을 위해 배포한 문서입니다. MBN 취재 결과 지난 10일 이 한글 파일 중 일부에서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악성 코드가 발견됐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PC를 감염시키고 해당 문서를 받은 연구기관 내부 PC까지 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말 북한 전원회의 직전엔 통일 외교부처 기자들에게도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해킹 메일이 왔습니다. 해커가 메일 계정을 탈취했다고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라고 돼 있지만 해당 페이지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해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최근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발표문에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탈북 인권단체를 가장한 메일을 보내는 등 외교안보 관계자를 노리는 이른바 스피어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북한발 해킹 프로그램의 그 패턴 DB가 잘 구축돼 있습니다. 그 해킹 패턴 DB랑 매칭을 해서 이게 몇 %의 확률로 기존에 어떤 조직이 만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기관보다 보안에 취약한 산하기관이나 협력업체 등을 노리는 경우가 5배 이상 많다며 2차 비밀번호 등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요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춥다고 전쟁이 멈추는 건 아니죠. 영하 10도를 밑도는 혹한의 날씨에도 전투 준비는 계속됩니다. 경기도 연천에서 펼쳐진 기계화 보병 사단의 훈련에 백길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10도, 얼음이 얼고 울퉁불퉁 곳곳이 움푹 팬 땅 위를 장갑차가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장갑차 문이 열리자 보병들이 일제히 뛰어나가며 경계 태세를 갖춥니다. 보병들은 장갑차에 몸을 가리고 적진으로 들어가더니 순식간에 시가지에 있는 적의 거점을 점령합니다. 장갑차의 기동력과 방어력을 이용해 보병의 전투력을 극대화한 기계화 보병사단의 훈련 모습입니다. 실탄 대신 레이저가 발사되는 마일즈 장비를 실제 착용해보니 사망, 중상, 경상 등을 판단해주기 때문에 실전과 같은 훈련이 가능합니다. 차축팔. 기계화 부대는 혹한의 날씨에도 야지에서의 신속한 기동 능력 유지를 위한 훈련을 진행합니다. 장갑차의 기관포가 적의 화력을 무력화하면 보병들이 돌진해 적을 제압하는 작전입니다. 길이 얼어붙은 겨울철에는 차량 궤도 장비에 방활구를 신속하게 설치하는 훈련도 필수적입니다.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얼었을 때 장갑차의 기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갑차의 궤도에 설치하는 금속 조립체입니다. 육군은 앞으로 일반 보병부대를 기계화 보병부대로 전환해 보병의 전투력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감금, 치상, 폭력, 절도, 성범죄, 흉악범죄자의 전과 경력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선관위에 등록을 한 4월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전과 경력입니다. 지난 10일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자 1,100명 중 전체의 31%,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 법을 어긴 전과자입니다. 10명이 모였는데 3명이 전과자다. 이러기도 참 쉽지 않은데 심지어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흉악범죄를 저질러 실형까지 받은 후보자도 14%나 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라면 의원직 상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전과 10범도 있었습니다. 2자릿수 전과 기록은 보통 주변에서 찾아보기도 참 힘들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후보도 95명이나 됐습니다. 요즘은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기 힘든 게 이 음주운전인데 심지어 2번 이상 걸린 상습범도 15명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과 기록은 유권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표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 사전에 잘 걸러내 줘야 하는 건데
범법자들이 너도 나도 도전하겠다는 걸 보면 사전 필터링이나 검증 작업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 번의 실수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보통 사람은 평생 경찰서 한 번 가기도 힘듭니다. 하물며 법을 만들고 지키는 것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직자가 되겠다는 하면 법을 지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닐까요? 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법을 만들고 지역을 안전하게 지키는 정책을 잘 펼칠 수 있을까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있지만 정치인의 과거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인 지 18개월 만에 마침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대거 구매하고 대신 미국은 일부 관세 부과를 취소해 주기로 한 거죠. 하지만 미국이 모든 관세를 다 취소하지 않은 걸 보면 2단계 합의를 그리 낙관하는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대중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연 지난 2018년. And I respect President Xi, but they've been killing us. $507 billion in trade deficits last year. 관세 폭탄으로 시작된 무역 전쟁이 18개월 만에 공식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라이타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류허 중국 부총리와 함께 서명식을 하고 1단계 합의안에 서명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협상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며 다음 협상이 마무리되면 대중 관세를 즉각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서한을 통해 미중 합의는 세계를 위해서 좋다면서 1단계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86쪽에 달하는 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 2년간 농산물을 포함해 2천억 달러, 우리 돈 231조 7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 후 대북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도 언급했습니다. Very closely together on North Korea, and as I said inside, it's like a world-class chess match or poker match. 이는 북한의 협상 복귀를 위해선 중국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으로도 읽힙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요즘 한국 GM, 르노, 삼성, 쌍용차 등 국내 자동차 업계들의 어려움이 크죠. 오늘 7년 만에 신차를 내놓은 한국 GM을 필두로 부활을 노린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진행형인 이 노사 갈등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GM이 내놓은 준준형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입니다. 2018년 정부와 산업은행이 함께 발표한 전략 차종의 하나로 개발부터 생산까지 한국에서 주도한 글로벌 모델입니다. 한국 GM이 국내 공장에서 새로운 차종을 생산하는 건 지난 2013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신차 출시장엔 이례적으로 노사 대표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극심한 노사 갈등에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 GM으로선 이번 신차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And Chevrolet Trailblazer is an important model that represents more than just a new product. 르노 삼성도 올 1분기에 4년 만에 신차를 내놓을 예정이고 쌍용차 대주주인 마인드라 그룹도 2천억 원대 투자를 약속하며 완성차 3사가 부활의 날갯짓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한국 GM이 연초부터 비정규직을 대거 해고하면서 노사 간 고소전에 휩싸였고 르노 삼성도 최근 부분 직장 폐쇄를 단행할 정도로 노사 갈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신차가 출시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파업을 벌이게 되면 그 신차 출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파업을 하게 되면 역시 불량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존 위기에 몰린 완성차 3사가 노사 갈등을 딛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지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트랜스젠더 군인입니다. 그럼 군 복무 기간 중에 성전환 수술을 했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이 이제 태국으로 휴가를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건데요. 이 1년 정도 남은 군 복무 기간을 여군으로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군인 신분인데 해외 나가서 그것도 또 수술을 받고 들어왔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네, 원래 군인 신분으로 해외에 나가려면 소속 부대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복무 규정 위반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출국하기 전에 미리 군 병원에 수술 예정임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수술을 하면 앞으로 군 복무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육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육군은 부대장이 부대원의 성전환 수술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다만 그 상황을 인지했고 해외여행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군이 수술을 하게끔 허가를 해준 거네요. 그러면 이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여군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건지. 국방부가 아주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입대하기 전에 수술을 받고 호적상 성별까지 바꿨다면 아예 병역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무 기간 중에 성전환을 한 군인은 최초인 데다 해당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입니다. 오는 22일 심사를 통해 전역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이 부사관은 법적으로 성별이 바뀐 이후로 결정을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입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첫 사례라서 지금 있는 게 없다라고 치고 해외는 어떻습니까? 이런 관련 규정이 있는지. 네, 해외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 캐나다와 벨기에를 비롯한 20개 나라에서는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의 군 복무를 공식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태국에선 이 남성으로 성전환한 여성이 입대를 희망을 해서 남성 군인들과 같은 숙소에 배치되고 훈련도 똑같이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워싱턴과 버지니아주 등 미국 하급 법원도 2018년부터 이 성전환자의 입대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 비용과 사회 분열을 이유로 해당 판결을 거부하면서 하급심을 뒤집고 군 복무를 제한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가 참 중요할 듯 싶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둑 AI 커닝입니다. 우리가 커닝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그 커닝 얘기하는 거죠. AI가 커닝을 해요? 네, 한국 기원에서 열린 입단 시험에서 황당한 커닝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이 인공지능이 훈수를 둔 대로 바둑을 두던 선수가 현장에서 적발된 겁니다. 이 옷에 달린 단추 모양의 카메라로 바둑판을 촬영해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받은 화면을 보고 제3자가 바둑 AI 프로그램으로 수를 계산한 뒤 수신기를 통해 알려줬다고 합니다. 참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겼습니까? 네, 실제로 이 AI의 훈수를 받은 첫 번째 경기에선 실제로 이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어진 두 번째 경기에서 덜미가 잡혔는데요. 이상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워 의심을 샀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선수를 유심히 관찰하던 심판이 이 귀를 덮은 붕대, 이어폰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고 AI 커닝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파고 수준은 아니어도 일반적인 AI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묘수를 연구하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커닝 사태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 기원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부정행위 적발에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다며 문제 선수의 경기를 전부 실격 처리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당한 승부의 세계에서 이렇게 신기술이 악용되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매의 난이 벌어진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최근 다른 주요 주주들과 연대를 모색했는데 이게 현실화된다면 동생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은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측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 측과 최근 만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경영진의 비판적인 KCGI, 한진그룹과 관련한 새로운 일감을 원하는 반도건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들의 지분을 합치면 31.98%, 우호 지분까지 합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 32.45%와 대등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성탄절 말다툼 소동으로 함께 사과문까지 냈던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을 지지하지 않으면 경영권 방어가 위태로운 상황. 하지만 실제 이 같은 연대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KCGI는 적자가 많은 호텔 사업을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유지를 원하는 조 전 부사장과는 입장이 다릅니다. 재무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경영진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죠. 특히 조 전 부사장과의 연대는 그동안 KCGI가 내세웠던 명분과도 맞지 않습니다. 오너 일가들의 경영권의 횡포에 대한 반대, 좋은 명분을 내세웠는데 조윤아 전 부사장과 합종연을 한다는 것은 자기 배반인 거죠. 조 전 부사장이 본격적인 세 확보에 나선 가운데 조 회장 측은 조만간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프로야구 스토브리그의 판돈이 커지면서 선수들의 계약을 대리하는 에이전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무슨 일을 하고 왜 주목을 받는지 김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how me the money. 큰 돈을 받아내달라는 선수의 마음을 얻고 구단의 지갑을 열기 위해 치밀하게 분석하고 백방으로 뛰는 사람, 스포츠 에이전트입니다. 메이저리거 류현진의 8천만 달러 계약을 성사시킨 슈퍼 에이전트 보라스로 대표되지만 국내 프로야구에선 2018년에야 대리인 제도가 시행돼 아직은 생소합니다. 하지만 양의지의 4년 125억 원 등 대형 FA 계약을 연이어 이끌어내면서 영향력을 급속히 키우고 있습니다. 세 차례 시행된 KBO 자격시험에서 합격해 활동하는 공인 에이전트만 154명. 협상과 계약을 진행해야 해 변호사 출신이 많지만 야구에 대한 열정으로 뛰어든 이들이 더 두각을 나타냅니다. 2년간 FA 계약 절반 이상을 도맡은 이해랑 리코 스포츠 에이전시 대표가 대표적입니다. 대리인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14년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에이전트로 변신한 그는 김현수를 볼티모어에 입단시키며 주목받았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야구 선수를 대리하고 축구와 골프 등 80여 명의 선수를 관리합니다. 다양한 정직함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진짜 선수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좋은 에이전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년 시험에 100여 명이 응시해 50% 안팎의 합격률을 기록하는 에이전트 시험에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응시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한겨울인데도 크게 춥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평년 이맘때 겨울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추위가 심하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한낮 기온은 5도로 낮부터는 오늘보다 기온이 높아지겠고요. 당분간 평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주의보에서 건조경보로 한 단계 강화됐습니다. 내일 밤부터 동해안을 따라서 눈이나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 눈과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일부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을 보였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내일 중부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아침 기온 영하 1도, 한낮 기온 7도가 예상되고요. 대구도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모레 오후까지 비나 눈이 조금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중부와 호남을 따라서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아빠 옆에서 걷던 아이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빠가 스마트폰 채팅을 하는 사이 공사장 구덩이에 빠진 겁니다. 수색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죠. 공사장 관리를 잘못한 현장 책임자도 문제지만 어린아이를 두고 한눈을 판 이 아빠의 죄책감도 상당할 듯합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